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F10 5시리즈 530D X-드라이브 M 스포츠입니다. 2014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6만 6,399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590만원입니다. 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상 사고는 없고 특히 이력은 없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건 일단 없고 입고는 대략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은 소유자 변경 3회, 내차 피해는 4회 52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이력에서 특별한 건 없고 1차 차주분이 3년 타시고 또 2차 차주분은 5년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3대 차주분도 횟수로 3년을 타셨습니다. 이때 미확정 수리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왼쪽으로 수리가 있고 실내는 깨끗해 보이고 외판은 수리가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력 조회를 해보면요, 일단 쭉 정비 이력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차는 계속 대구에서 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에어컨 컨덴서, 이건 리콜이고 10만의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센터에서 했네요. 인젝터 클리닝, DPF 클리닝, 그 다음에 13만의 외장 수리 있고 14만의 패드, 그 다음에 전 차주분이 헤이딜러를 올렸습니다. 차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외장 수리는 다소 아쉽지만.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배터리가 꺼졌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직렬 엔진의 경우는 보통 이제 직렬 엔진은 소형차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직렬 엔진은 일단 구조가 단순하고, 그래서 V형 엔진은 이제 왜 V형 엔진을 쓰냐면 보통 대배기량들이 많이 쓰죠. V형 엔진은. 왜냐하면 기통수를 많이 붙이기 좋잖아요. 일렬로 쭉 늘리면 길이가 좀 늘어나야 돼서 엔진룸이 길어야, 폭은 좁지만 엔진룸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에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소형차의 경우는 전륜 구성이 많으니까 이 횡으로의 길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차들은 상대적으로 이 종으로의 길이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이 V6형에 비해서는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V6형이 특히 고회전에서 부드럽고 진동 상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직렬 엔진도 그 부드러움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6기통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은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다만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직렬 엔진의 경우는. 그 다음에 보통 직렬 엔진은 냉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특히 안쪽 이 실내 쪽으로 붙는 뒤쪽 실린더 번호 엔진은 상대적으로 앞에서 오는 그 냉각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은 조금 더 시원한 물이 공급이 되고, 뒤쪽은 아무래도 더 데워진 뜨거운 그 냉각수가 전달이 되고, 또 이제 그
우리 환기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주행풍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리고 안쪽이 더 뜨겁거든요. 안쪽 실린더가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냉각에 좀 불리해서 고성능에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제조사에서는 직렬 6기통 엔진을 잘 안 씁니다. 뭐 5기통 볼보 예전에, 그 다음에 횡 5기통 엔진인 폭스바겐 있긴 있었지만, 걔는 VR6라고 해서 이 뱅킹 각이 좁았죠. 뭐 그 엔진도 있었고 뭐 한데, 뭐 아무튼 제가 공학자가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보편적인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렬 엔진은 보통 소형차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뭐 연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지는, 실용성을 많이 따지는 차에 적용이 된다. V형 엔진은 보통 다기통 엔진을 추구하는 차들에 많이 쓰인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차는 특징적으로 530D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인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차로는 직렬 6기통 디젤이 이 BMW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6기통 엔진으로서의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그 디젤 엔진으로서의 그 강력한 저회전의 힘과, 그 다음에 연료 효율성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조금 고성능을 추구하면서도 그 경제성까지 따지는 이런 합리적인, 어느 정도 주행성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높은, 그런 고객 니즈가 높은, 이른바 매니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매니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그 눈 높은 중산층 이상의 그런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았네. 이쪽으로 안 와도 되는데,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그냥 바로 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는데 밀양으로 안내해 주는 걸 제가 속았네요, 이 녀석한테. 저는 서부산으로 현풍 쪽으로 접근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쪽으로 천천히 가면 되죠 뭐. 바보같이 완전 속아버렸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밀양에서 고속도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돌아가인데 이렇게 됐네요. 아니면 이게 길이 새로 뚫린 길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되나? 아닌데. 아무튼 이쪽은 저 오토바이 타고 어디 놀러 갈 때 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퍼포먼스와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래도 4기통보다는 그 6기통 엔진의 그 좀 부드러움, 그 다음에 좀 더 넉넉한 출력을 추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는 모델이고, 또 따지고 보면 구조적으로도 뭐 6기통이나 8기통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4기통 대비해서는 정비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엔진 블록도 상당히 거대하고,
네. 그래서 이런 차를 감히 쉽게 만들 일은, 왜냐하면 그 단점, 모든 것에는 장과 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연구진이라면, 일본차 연구진이라면 쉽게 도전하기 힘든 직렬 6기통 디젤. 그러고 보니까 제네시스 GV80에 직렬 6기통 디젤이 있군요. 야. 현대가 직렬 6기통 디젤을 가지고 있죠. 말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대단하네, 현대. 근데 현대 직렬 6기통은 굉장히 긴 보닛을 가진 GV80에 적용된 차잖아요. 적용된 엔진이잖아요. 다른 데 적용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보닛이 그 정도로 길어야 된다니까요. 혹은 상용차에 쓰거나, 상용차. 이런 상용차는 직렬 6기통 쓸 수 있죠. 차가 크니까. 뒤통수 한대 시계 얻어맞은 느낌이네. 네. 현대도 굉장히 진취적인 회사인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예요. 합리성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게다가 그 무거운 엔진을 가지고도 적당한 앞뒤 밸런스를 품었다는 거, 굉장히 수준 높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BMW 6기통 디젤 타보면 굉장히 토크도 풍부하고 쭉쭉 잘 뻗어나가고, 차량이 밸런스도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6기통 디젤에 비해서 좋죠. 물론 가솔린 엔진보다는 앞쪽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엔진은 아닙니다. 무거워서. 실제로 이제 아무리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BMW를 하더라도 사실 스포츠 주행에 어울리는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 블럭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의 이제 운동 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엔진이 가벼운 4기통 혹은 3기통 이런 차를 선호합니다. 좀 더 컴팩트한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움직임이 경쾌하고 뭐 당연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넌 뭐 고를래 하면 530D보다는 550D 뭐 이런 차 좋은 줄 알지만, 저는 그냥 520D를 타겠다. 차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왜 그냥 고속도로로 가면 되는데, 내가 이 내비에 속힌 제가 잘못이지, 뭐 알려준 내비가 잘못이겠습니까?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창원시 대산면이라고, 뭐 김해로 보면 진영, 그 다음에 창원, 경남 밀양의 삼각지 같은 구간이에요. 다 겹쳐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가면 진영이고, 조금만 가면 창원이고, 조금만 가면 밀양입니다. 진짜 꽉 막혔네. 바보같이. 진짜. 근데 이 정도로 막힐 줄은. 지금 9시거든요? 근데 9시에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 아무튼 오늘 차는 외장 소리가 좀 여기저기 있는데, 차의 기본 정비는 잘 되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트리 모델은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엔트리 모델은
탄단 말이에요. 근데 530 혹은 540 뭐 가솔린이건 뭐 디젤이건 이렇게 중급 라인 이상부터는 차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들이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신차가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적은 차이가 아니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급 모델, 그러니까 그 트림을 올리기보다는 그냥 차를 바꿔버리죠. 2천만 원 차이 나면 7 시리즈를 산단 말이에요. 혹은 다른 더 좋은 고급차를 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기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고배기량 차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세요. 갈 수 있나?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 차의 이력을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데, 아무튼 대구 올라가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이거 뭐 주차장이야. 이거 서울도 아니고. 와, 차가 너무 막혀요. 완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 내비 켰고 실시간 교통정보 받아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괜히 돌아가고 있네. 진짜. 근데 뭐 새 정초부터 이렇게 시골길 달리는 것도 나쁘진 않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날이 좀 풀려가지고 그런가. 좀 앞질러 가야겠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 저게 뭐 하는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크네요. 굉장히 대형 장비네. 요즘은 농사도 저런 장비나 혹은 자본력이 앞에서 밀양, 오산리, 대산물 재생센터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밀양 여길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밀양대로를 지나고 있고요. 쭉 직진하면 신대구 부산 남밀양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제 이륜차 타고 오면 이쪽으로 막 뚜루루 달려가서 밀양아리랑 쭉 달려가서 뭐 밀양으로도 넘어가고 청도로도 가고 경주로도 가고 뭐 그 내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울로도 가고.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오토바이 안 타는데 따뜻한 이제 봄 되면 2월 말 이렇게 되면 또 오토바이 틈틈이 타야죠. 이 화물차 뒤따라가면 되겠네. 아, 왜 이쪽으로 뭐 급한 건 없어요. 급한 건 없는데, 제가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저기 중부 내륙 지선에 밀양으로 가는 그 구간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걸 착각했는데, 그게 제가 가는 목적지와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간인데, 고속도로 구간인데 왜 그걸 무의식적으로 뭐 새로 뚫린 길이 뭐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바보. 뭐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급한 거 없으니까. 이 앞에 차 페이스 마음에 든다. 딱 제 마음에 드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 구간, 진영 저 구간 차 너무 많이 막히네요. 자, 남밀양 쉬운 길 놔두고 아주 돌아 힘들게 남밀양 IC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인생사가 이렇죠. 뭐 돌아갈 때도 있고 질러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금방 갈 거예요.
차고지 가서 설마 고속도로는 안 막히겠지. 10시 반까지 도착하기로 했는데 예정 도착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그럼 차고지 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동대구 톨게이트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대구 톨게이트도 오랜만에 오는 것 같거든요. 엄청 자주 왔었는데 동대구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야외 노지 매장에 있는 상사이거든요. 여기 상사 이름이 신라매매 단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은 좀 춥다가 오늘은 좀 덜 추워요. 사장님인가? 네, 판매자분 전화 오셨네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10시 반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오늘 아니지 10시에서 10시 반 아무튼 지금은 10시 이제 조금 간 넘었고 가서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좋아야 될 거네. 오늘 날씨는 좋네. 별로 안 춥고. 아유 춥네. 네, 이제 차고지 다 왔습니다. 이 레미콘 대리점을 지나면 여기가 새로 생긴 가장 최근에 생긴 매장이죠. 여기 이 동네도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생긴 게 많아. 4번 출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다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상사 이름이 뭐더라? 일단 주차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뭐야? 쓰레기가. 판매자분이 구면인데 차 빼주시는 거를 약간 좀 탐탁치 않아 하시네요. 곤란한데 이렇게 참 차 보는 게 상황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단 최대한 잘 봐야 되겠죠. 좀 차 좀 빼주는 게 어렵나. 지난번에도 저 사장님 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교적 협조적이셨는데 일단은 이 녀석이고요. 밤새 성애가 올라앉아가지고 이거 뭐 쉽지 않네요. 촬영하는 것도 힘들고. 저 같으면 물이라도 한번 뿌려 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차도 앞에 빼놓고. 이게 분명히 어제 미리 다 얘기하고 온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이겠죠. 일단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겠죠. 제가 좀 살펴보고 차 빼달라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네. 일단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이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외관은 좀 어느 정도 예상한 정도이긴 하네. 참 로지텍 마우스 껍데기가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네. 이런 부분 좀 아쉽네. 마감이 일단 외판 수리는 몇 판 있는데
일단 보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굉장히 심한 탄내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오일 탄내가 나는데, 오일 타는 냄새가 나요. 와,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귀합니다. 전화 통화하느라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차량은 뭐 판매자분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이제 자신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일단 외판 수리는 의외로 외판 수리는 범위는 적었습니다. 운전석 앞펜다, 그 다음 운전석 도어, 그 부분이 수리가 있고, 앞뒤 범버. 근데 범버는 단차가 좀 그렇고 도장의 마감이 좀 아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연료 주입구를 열어보면 그 때가, 야, 이거는 좀 아쉬웠어요. 물론 저 차가 몇 개월, 뭐 8월 달부터 있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외판에 대한 뭐 기스나 이염, 스크래치 이런 거, 스크래치, 이염, 뭉콕 이런 부분은 뭐 세월 16만 킬로 탄 차니까 뭐 납득 가능하고 수긍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머플러 그을음이 저거는 이상 소견이죠. 정상적인 차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이 차가 이제 인젝터 수리 이력이 있는데 뭔가 이제 인젝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매연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매연 뽑은 것에 대한 흔적일 수 있어요. 흔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로 탄내가 심하게 납니다. 저 탄내가 배기가스 냄새라기보다는 오일 탄 냄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보면 딱 대놓고 어딘가 누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대놓고 어디가 누유가 생긴 건 아닌데 저건 탄 냄새예요. 어디서 탄내가 날까? 그거는 좀 다방면에서 열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부분은, 일단 인젝터 컨디션이 모르겠어요. 인젝터 클리닝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 인젝터가 안 좋아서 생긴 그 그을음 혹은 누설의 흔적 때문에 저런 냄새가 올라오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냉각 공회전 아이들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연료 분자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요즘 차들은. 그걸 이제 연료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연료 분사가 100% 일정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진단기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가 건강하다라고 단정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냄새가 난다는 거, 엔진룸에서 탄내가 나요. 두 번째는 약간 엔진이 약간은 절어요. 전다는 뜻이 살짝의 부조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차나 혹은 새 차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차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머플러 그을음이 합니다. 이 디젤차의 머플러 그을음은 결국 카본이 나온다는 거고, 카본이 나온다는 거는 어찌되었건 인젝터, 터빈, EGR, 흡기 매니폴더, 이렇게 DPF 이렇게 이어지는 어딘가가 순환, 즉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 순환기계가 뭔가 소화기계, 순환기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혹은 건강하지 않았다는 흔적일 수는 있는데, 굳이 여러 요소들을 볼 때
여러 요소들, 엔진 마운트 상태라든지 뒤쪽 하체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정비의 흔적이 없어요. 차 출고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잘 타오셨는데 글쎄요, 뭐 EGR 한번 뜯었던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DPF 또 클리닝을 한 거는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일단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그 다음 하체 시운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때 약간의 미세한 부족, 머플러 끄름 등등을 고려했을 때 차를 구매하기는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탄 냄새, 이게 건강하다는 징후보다는 뭔가 이상 징후의 가능성,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상 징후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차량의 관리를 한 흔적보다는 이제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구매를 하기는 약간 위험적,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구매한다면 뭐 이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잠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구매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의견이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차가 16만 킬로 된 차가 그렇지 겨우 뭐 수리하고 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대안에 대체제가 있냐 없냐는 관점에서는 이 차 구매 안 했을 때 그러면 530D 적당한 매물 있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 차보다 더 구매 가치가 높은 차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다 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 국면이 2025년 1월 현재 저 차도 수출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돈으로 저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의 차를 매물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다가 수출도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저라면 그냥 아예 매물 자체,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다른 모델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다른 모델 예산으로 저 모델을 보느니 차라리 G80 같은 좀 대체제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천천히 가야 되겠다. 차량 영상을 다 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